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좀 뜸했죠. 예. 닥터 브레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핵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박상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이시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운동을 몸소 실천해 오신 정말 지식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일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분이 제 주변에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상덕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곳에 원자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작년에 7월 13일로 기억이 되는데 네. 후쿠시마 원전 그 피해에 대한 괴소문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그 국회 소통관에서 같이 한번 맞습니다. 회견을 한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너무 미남이시고 또 너무 정말 그 애국심이 좀 과학자분들 중에 아주 특별하시고 또 몸소 여러 시민단체에 가서 이제 특강도 해주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원자력 그러면 상당히 좀 우리가 보면 어려운 분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원자력의 혜택을 우리가 다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원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보편화해서 에너지의 역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저는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손과 발, 육체를 움직여서 하던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인간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에너지의 발달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이 점점점 윤택해지고 착취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박정희 시대부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전력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전력을 그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할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력을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 GDP 곡선과 GDP 상승 곡선과 원자력 전기 보급 곡선을 같은 그래프에 그리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 전기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1948년 건국 이후 그 전후회에서 북한의 그 압록강 수력발전소가 전력의 주 핵심이었는데 그게 북한에 단죄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동안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 미군 전기를 만드는 그 뭐 발전함이 있었다는 그걸 이제 신세를 지면서 화력 발전이 생기면서 그 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원자력 장학생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 저보다 더 잘 원자력 역사를 잘 아시네요. 그렇게 되면서 그 바탕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상당히 이제 급속히 그게 이제 발전했다.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또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산업 뭐 모든 산업이 전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진즉이 깨닫고 시작을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들이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교통수단이 거의 전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시내 가보면은 에스컬레이터 또 여러 지하철 우리 지하철 타면은 그냥 어느 칸에든지 외국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하여튼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부터 시작해 전부가 다 전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물 쓰듯이 쓰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자세히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은 이만큼 편리하게 이만큼 물 쓰듯이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발전 단가가 한 50원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가스 발전은 한 200원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없다면 가스 발전으로 만약 다 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풍부하게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을 통과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줄었기 때문에 예. 지금 한전이 적자가 된 거죠. 예. 적자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제 가스를 막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많은 경제적인 원전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면 예. 경제적으로 훨씬 유익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탈원전이라는 것이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 게 엄청나게 크다 그러던데요. 탈원전으로 인한 저희가 정책센터에서 계산한 것으로는 그냥 발전 비용만 보더라도 한 50조 가까이 예. 우리나라에 손해를 입혔다. 미래 비용까지 합쳐서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산업 원자력 산업을 파괴한 것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을 이미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입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뇌과학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것은 결국은 표현해서 공유하거나 네. 또 그것이 사회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박사님은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참 존경스럽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과학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이런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남다른 그 애국관 같은 것이 국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예. 저는 뭐 에너지를 한 사람이니까요. 뭐 전공은 원자력을 했지만 원자력이라는 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모든 에너지 산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95%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가 가장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은 원자력이다라고 판단해 왔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함으로써 완전히 이 나라를 망치는 길로 이 나라를 퇴행시키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예. 스스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예. 그래도 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피켓을 두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다. 참 놀라운. 뭐 처음에는 좀 쑥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나라, 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나선다라고 예. 생각할 때는 용기가 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과학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성장도 했고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이 참 중요한데 이 사고방식이 너무 선동적이고 편협적이고 자기 단체, 자기 주변에 유익하도록만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고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쿠시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제가 늘 어디 강의 가서도 강조하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 초기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2년 동안 방사성 물질이 사고 초기니까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양의 한 1000배 이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000배 이상이 2년 동안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 바다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벌써 10몇 년이 지났지만 예. 아직도 영향이 없습니다. 예.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1994년부터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물론 육지도 측정하죠.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가지고 계속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우리 바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 경우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1000분의 1 작은 방사능을 그것도 희석해서 한 20-30년에 걸쳐서 방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건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원자력 연구원이나 해양연구원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원자력 학자들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선동을 했죠. 선동을 해서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은 뭐 소금 비싸게 사재했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미 5차 방류가 끝났거든요. 예. 이제 6차 방류를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본인은 그 당시에 단식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처럼 부각을 시켰는데 그게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람이 후쿠시마를 이용한 거지 실제 국민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오히려 부추겨 가지고 손해를 입혔습니다. 대일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배상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배상해야 돼요.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게 지도자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정보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그럼요.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른 길이다. 저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현장을 가보고 또 원자력 그러니까 수전 일하시는 한수원 한수원 이제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정근모 전 과학기초 장관과 함께 미국 한수원 사무실에서 미국 현황의 안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저한테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또 하는데 일반인들은 후쿠시마 사건이 이제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바다 중간에 있는 지진에 의해 가지고 쓰나미가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일이라 그러잖아요. 해일이 덮쳐 가지고 그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한가? 그래서 후쿠시마의 그 원전은 시설의 어떤 점과 또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성에 있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술과 또 현 시설의 안전한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은 가압 경수로고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형 경수로입니다. 노형이 달라요. 원자로 설계가 다릅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경납용기가 다릅니다. 경납용기가 방사성 물질이 나올 때 차단하는 최후의 방벽인데 그 경납용기가 우리는 1.2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는 굉장히 얇은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게 뭐 10
10cm 그 정도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나라는 그 뭐 1.2 내지 1.3 그러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이 정도 두께 있고 그 안에 철근들이 들어 있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포항 뭐 이렇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 이게 인재냐 아니면 뭐 천재냐 이래가지고 천재 그러면은 전형적인 환태평양의 지진 발생이고 인재면은 그 지역에 시추공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이 지열 발전. 지열과 관련해서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마침 또 제가 아는 교수가 단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 밝혔는데 처음에는 나보고 아는 척 하지 마라. 그 오해받는다고. 이강근 교수인데 보니까 결국은 해외 교수들 다 보니까 시추 교수인데 지열에 관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와 또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튼튼하냐.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거는 뭐 1m 대상 이렇게 되고 또 일본 거는 그 10분의 1 수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안정성을 과학적 검증 가능하고 또 검증을 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약간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거기다 하나 제가 덧붙이면 우리와 같은 노형의 원전도 사고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TMI 원전인데 TMI 원전은 사고가 났지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이게 78년도에 사고 났으니까요.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정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원전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날 일도 없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 정도 이 원자로 안에 있는 노심은 녹았으니까 쓸 수는 없지만 재산 피해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인명 피해는 없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실험이었는데 하여튼 실험이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TMI 사고를 보고 원전이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안전하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TMI 사고는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 후에 TMI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고 경험을 또 반영을 해서 우리 원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포항 말씀하셨는데 포항 지진 때 우리 원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바로 그 가까이 월성 성주에 거기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막 난리를 쳤죠. 원전 점검하라. 원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나는 원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한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원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디죠? 대학교 뭐 건물 좀 부서지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는 뭐. 그건 뭐 일반 건물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원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체코라든지 유럽 쪽으로 원전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30조 원 규모 신구 건설 사업 추진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 우리 원전이 톡톡히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단 우리는 UAE 중동에 있는 UAE의 원전을 4기를 수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먼저 했죠. 15년 전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다 1, 2, 3호기 다 가동하고 있고 4호기 시험하고 있는데 4호기까지 올해 다 준공을 합니다. 그 실적이 뭐냐면
on budget, on time. 시간 안에 예. 원래 생각했던 예산으로 다 건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체코, 폴란드, 영국, 예. 지금 뭐 떠오른 나라들이 그런 나라고 이제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 있지만 하여튼 체코가 6월 말이나 뭐 하여튼 7월 초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원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우리가 경쟁자인데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떨어졌고요. 1차에서. 예.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져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프랑스 대통령은 가까우니까 체코에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이미. 예. 우리 대통령 좀 가셔야 돼요. 그렇죠. 가서 프랑스보다 우리가 경제성도 있고 모든 게 좋고 프랑스가 추가로 해준다고 하는 거 그 이상을 우리는 해주겠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윤 대통령이 예. 체코를 방문해서 체코 그 정치인들한테 예. 좀 확신을 예. 믿음을 예.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예. 이제 우리 프랑스하고 경쟁이란 말이에요. 프랑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한번 좀. 프랑스는 핀란드에 원전을 건설하면서 공기가 한 3배쯤 늘어났습니다. 예. 손해를 봤죠. 예. 그래서 프랑스 원전 회사가 망했습니다. 예. 공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망해서 국영화했거든요, 지금. 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E에 on time, on budget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우리나라에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쟁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프랑스가 유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체코가 예. 유럽의 한 나라니까 파이낸싱에서는 조금 프랑스가 앞서 있지 않나. 예. 이게 걱정입니다. 항상 큰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나라는 파이낸싱에서 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 나오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공학을 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수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려놨잖아요. 예. 근데 경제를 한 친구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수준을 왜 그 정도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못 올려놓고 간신히 하는 게 뭐 아파트 잡혀서 돈 빌려주고 이런 금융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 측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데까지 올려놨는데 왜 경제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그동안 못했느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은 참 서울대학교에서 원자 핵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원자 핵공학 석사 박사를 이제 하셨는데 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원자력의 큰 에너지 예, 그것을 일찌감치 전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특별한 동기가 처음 합격하게 된 동기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국제 만국 박람회 제1회 국제 만국 박람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예. 구로동에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구로동에서 제1회 국제 만국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출품한 게 뭐 별로 없죠. 근데 그때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 그때 원자력이 막 시작한 때니까요. 원자력 발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원자력 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또는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원자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원자력의 미래가 이렇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과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우리나라 한 68년쯤 그때 된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68년도에 구로동에서 제1회 만국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자력관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앞에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을 선택하게 된 원인과 똑같은 거죠. 저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원자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열심히 공부한 덕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원자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그 후에 경력은 원자력만 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 전체를 다 관장하는 일들을 했는데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환경성, 안전성 또 경제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한 원자력이 50%, 또 뭐 가스가 20-30%, 또 재생에너지 또 20-30%,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엄밀하게 팩터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은 원자력 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거리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국회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식적 우환이라 그러죠. 근데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오시고 하시는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원래 해야 될 일은 원자력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내외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할 거냐, 또 건설할 거냐, 또 수용성도 건설을 하려면 수용성이 높아야 되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알릴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자력 정책센터인데 제가 원자력 정책센터에 2016년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이 탈원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보다는 탈원전 폐기를 위한 국민운동을 했죠. 그래서 저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서 그때는 정치권에서도 도와주고 일반 시민단체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만 명 서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신한울 3, 4호기 또 탈원전 폐기 서명운동에 100만 명 서울역 앞에서도 사인받고 광화문에서도 사인받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이렇게 해서 100만 명 서명을 달성했는데 아마 시민운동으로 100만 명 달성한 거는 저는 본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탈원전을 폐기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했고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을 폐기하고 친원전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자력이 어떻게 잘 바로 서고 정착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거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듣고 진정한 지식인의 어떤 원형을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처럼 지식이 사회에 왜곡되거나 잘못 정책으로 되었을 때는 그 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시민들과 함께 자그마치 100만 명의 시민과 함께 한 그 덕분에 다시 우리가 탈원전에 벗어나가지고 이제 원전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나 아랍에미리트 또 전 세계의 원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그렇게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